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노유정 기자입니다. 저희 오늘은 조금 특별한 지역에 왔는데요. 바로 서울시 송파구 풍납토성입니다. 저희가 역사 공부하러 온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용적 이양제라고 해서 쉽게 말해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제도 도입을 공식화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수혜 지역으로 바로 이 풍납토성 일대가 꼽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오늘 풍납토성 일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늘도 퀘스트를 준비했는데요. 오, 2장 중에 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련 없이 오른쪽 가겠습니다. 오늘은 똥손이 아니어야 되는데. 사진 속 장소 찾기 이거 뭐죠? 제가 사진을 총 3장을 드릴 거예요. 저희가 풍납토성에 왔잖아요. 요거랑 관련되어 있는 이미지인데 사진 속에 있는 장소를 찾아가 주시면 되거든요. 총 3곳 중에 2곳 이상 찾아주시면 퀘스트는 성공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문화재에 온 만큼 좋은 사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피디님 그 노래 알아요? 역사를 빛낸 100명의 외인들. 네, 알아요. 거기서 그 부분이 있어요. 고구려 세운 통명왕, 백제 온조왕. 근데 이 온조, 그 중에서 온조가 이 하남 위례성에 정착했다라는 내용이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 이 풍납토성이 바로 그 하남 위례성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이 토성입니다. 역사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이 풍납토성이 그런데 굉장히 크고 넓은 토성입니다. 지금 한강 쪽과 맞닿아 있는 서쪽 벽, 서벽은 유실이 됐는데요. 나머지 벽 둘레가 무려 2.1km고요. 그래서 전체 둘레가 약 3.5km로 추정이 됩니다. 저희 지금 풍납토성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와 있는데요. 여기 정면에 한번 보시면요. 토성 안으로 이 빌라와 아파트들 빼곡한 거 보이시나요? 어떻게 문화재 안에 이렇게 현대 건축물들이 많이 세워졌을까요? 이 풍납토성이 문화재일 거라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았습니다. 여기가 1963년에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하지만 이곳이 백제 초기 수도일 거라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한 거는 1990년대였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들 그리고 상가 빌라들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죠. 이 풍납토성의 문화재 지정 소식이 이곳에 살고 계시던 주민분들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내 집 마련을 했을 뿐인데 이 땅 밑이 전체가 다 문화재라는 거니까 개발도 어렵게 되고 재건축은 남의 떡이 되지 않았을까. 개발도 개발이지만 문화재 인근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 시티극동 아파트입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많이들 보셨을 건데요. 저희가 오늘 문화재 관련해서 총 3가지 규제를 설명드릴 건데요. 시티극동은 그중에 첫 번째 규제인 안각 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입니다. 안각 규제라 함은 문화재 경계에서 27도, 안각 27도로 선을 쭉 긋고 그 위로는 건물을 올릴 수 없는, 그 아래까지만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규제입니다. 그래서 시티극동은 안각 27도 선에 맞춰서 건물을 최대한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삼각형 건물을 짓게 된 것이죠. 또 차가 온다. 지금 차가 너무너무 많아서 촬영이 지체될 정도로 많은데 위로 올려다보는 각을 뜻하는데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근데 이 안각 문화재 주변 인프라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아무래도 여기 주변이 다 토성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차들이 중간중간에 나갈 길이 별로 없나 봐요. 와, 가까이서 보니까 더 특이하다. 근데 이렇게 보면 좀 아파트가 빈 공간이 많을 것 같아요. 최저층이랑 최고층 차이는 얼마 정도 될까요? 101동 아파트만 보면은 지금 제일 낮은 제일 끝호 이제 12호 라인은 9층까지만 있어요. 근데 이 3호 라인 여기가 제일 높겠죠? 여기는 23층이 최고 층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일 낮은 라인은 9층 그리고 제일 높은 라인은 23층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아파트예요. 지금 이쪽이 소실된 서쪽 벽이 있었던 그 지역일 것 같아요. 옛날에 1920년대 홍수 나서 유실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주택가로 들어갑니다. 퀘스트 사진 하나 드릴게요. 좋습니다. 오, 이게 첫 번째인가요? 네. 헉! 여기 어떻게 찾아? 근데 나 본 거 같은데. 저도 오기 전에 사전 답사라는 걸 하거든요. 물론 손품으로. 여기 봤던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주택 사이사이에 공터 혹은 주차장 이렇게 빈 부분들 다 보이시나요? 네. 근데 지금 요거는 우리 아까도 풍납토성 앞에서 봤지만 이 문화재청, 지금은 국가유산청에서 이제 관리하는 문화재라는 뜻이거든요.
이 히스토리를 설명드리면요. 2021년에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보존 가치에 따라서 풍납토성 일대가 총 5개의 권역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이 중에 1권역 그리고 2권역은 국가유산청이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이 땅을 다 사들여야 되는 권역이에요. 그래서 1권역은 이미 땅을 다 샀고요. 2권역이 지금 보상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저희는 그 중에서 2권역 중에서도 핵심 구역을 걷고 있는데요. 여기가 백제 왕궁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 문화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풍납동 토성인데 이제 보상 후 지하 백제 문화층을 보호 관리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데는 아마 보상이 이루어져서 주민분들이 이미 떠나신 이제 철거를 앞둔 지역일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주민분이 떠나는데 바로 철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빈집은 사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우범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송파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빈집 관리를 굉장히 신경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 야, 여기 진짜 풍경이 여기 진짜 특이하다. 여기부터 저기까지를 한 번에 쫙 보상을 하고 다 밀고 뭐 발굴을 하고 하면은 일이 좀 빠를 텐데 이렇게 개별 필지마다 보상을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유산청의 입장도 있겠죠. 뭐 예산이 한정돼 있다든가 아니면 이 개별 필지의 감정가가 다 다르다던가 이렇게 문제가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상을 진행하다 보면은 뭐 그동안 땅값도 오를 거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이 1993년부터 이 토지 매입을 진행을 했거든요.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말, 그러니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40만 제곱미터 중에 32만 제곱미터까지밖에 보상을 못했다고 해요. 30년 동안 한 80% 정도 보상을 한 거니까 뭐 지금 속도대로라면 앞으로도 7, 8년은 지나야 보상이 완료된다는 거죠. 사실 돈도 문제입니다. 토지 보상을 하는 데만 2023년까지만 해도 1조 원을 벌써 넘게 썼다고 하고요. 서울시는 여기 토지 보상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저 지금 이 사진 속 장소에 온 것 같거든요. 한번 가서 볼까요? 지금 걸음 빨라졌어. 저 찾은 것 같아요. 여기 맞죠? 맞아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찾았습니다. 첫 번째 퀘스트 성공했습니다. 여기도 문화재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올해 여기 거주하셨어요? 나 여기서 50년 살았어요. 신청 안 했어요,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살라고. 늙었는데 어디 가서 정 들여 살아. 이주하면은 친구도 없어. 나는 절대 안 가. 지금 저 어르신은 이제 이주를 안 하시겠다라고 했지만 이제 송파구청에 따르면 주민의 한 60% 정도는 보상을 받고 이주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는 경당지구라고 해서 제사를 지내던 공간이라고 해요. 옛날에 이제 제사를 지내던 공간이라고 하는 곳은 왕궁에 있었던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왕궁터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1, 2권역은 보상이 진행 중이면 나머지 권역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 4권역,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이미 문화층이 상당 부분 파괴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입니다. 5권역은 성벽 밖이어서 논해예요. 그렇다면 남은 것은 이 3구역, 여기가 좀 낙동강 오리알처럼 됐습니다. 문화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래도 문화재가 묻혀있기는 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도 되지만 문화재를 훼손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문화재 규제가 나오는데요. 이 3권역에서는 지하 2m 이상 굴착이 안 되고요. 지상으로는 21m 이상 건물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하 주차장을 만들기도 굉장히 어렵고 위로는 7층 이상 건물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엄격한 문화재 규제에 개발은 멈추고 보상이 늦어지면서 사람들은 드문드문 떠나고 빈집들이 생기면서 거리가 슬럼화되고 집값이 떨어지는 현상이 지금 이 풍납토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라는 거시적인 명분에 밀려 주민들의 재산권 그리고 생활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인 거죠. 최근에 서울시에서 이런 지역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바로 용적 이양제입니다. 용적률을 서로 사고팔 수 있게 한 제도인데요. 탄소배출권 거래제 같은 걸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용적률은 아니고요. 연면적을 사고 파는 겁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몇 종 주거지역이냐 혹은 상업지역이냐에 따라서 용적률 상한이 달라지잖아요. 거기다가 속한 자치구 혹은 뭐 광역시의 조례에 따라서 또 용적률 상한이 달라지는데요.
풍납토성 같은 문화재 주변 지역이나 김포공항 일대 같은 지역들은 더 엄격한 문화재 규제 혹은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그 주어진 용적률도 다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아도는 용적률을 잠실에 있는 초고층 빌딩 사업자한테 팔아서 받은 돈으로 이주민 보상금에 좀 더 보태든가 재개발할 때 인프라를 닦는 데 쓰던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가 최근에 이 용적이양제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상반기에 조례 제정하고 하반기에 시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일단은 동일 권역 안에 있거나 자치구 내 거래부터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일단 토지 등 소유자,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은 초기 자본을 갖고 올 수 있잖아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려면 추가 분담금 요즘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7층 레벨에서 하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될 텐데 용적이양제를 적용해서 재개발하는 비용으로 쓴다면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요? 송파는 광역 중심을 갖고 있어요. 잠실역 주변과 석천역 주변 일대 개발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풍납토성의 문제도 그런 데서 해법을 찾는 게 그분들의 고통을 좀 더 짧은 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가시적인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지금 풍납 백제 문화공원까지 걸어왔는데요. 여기가 백제 최초의 지상직 건물을 재현해 놓은 공원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저게 다 건물 터라는 거야? 아, 그런가 봐요. 아, 여기가 여기가 집이 있던 데네. 우리가 좀 전에 왕궁 쪽에 있다 왔잖아요. 네네.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집이었다는 건 되게 핵심 주거지가 아니었을까? 고위 관리직들의 집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여기서 퀘스트 사진 하나 드릴게요. 오잉? 나만 보면 안 되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 이게 백제시대 집이래요. 백제 사람들은 좀 반지하에 살았나 봐. 땅을 1m 깊이로 파고 지은 초가집에서 살았대. 근데 저희 지금 이제 풍남 미성 아파트 앞으로 왔는데 여기가 이제 풍납토성 일대 안 아파트 중에서 지금 처음으로 재건축 가능성이 좀 생긴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맞다. 여러분 찾았습니다. 그러네, 여기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문화재가 있는 공원 바로 뒤에 상대적으로 고층 아파트가 있는 이 모습 너무 특이하네요. 두 번째 장소도 찾으셨네요. 여러분 퀘스트 성공입니다. 저희 지금 풍남 미성 아파트 들어왔는데요. 지금 현수막 다 보이시나요? 작년에 재건축 문화재 심의를 통과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재건축을 할 때 무슨 문화재 심의를 통과해?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세 번째, 오늘의 마지막 문화재 규제입니다. 국가유산 보호구역에서 가까우면 재건축 같은 개발 행위를 할 때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풍남 미성 아파트가 2021년에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어요. 지금 보시면 이 외관이 시멘트로 다 벗겨지고 지붕도 들떠 있네. 저희 보고 온 핵심 구역에 너무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수차례 국가유산청에 재건축 신청을 했지만 그동안은 허가를 받지 못했었어요. 국가유산청이 문화재 주위 경관을 해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안 내줬었는데요. 지난해 최고층 23층 안으로 국가유산청이 조건부 가결을 해줬습니다. 이 풍납토성 일대 안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최초였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고조됐어요. 이 조건이 뭐냐? 재건축하기 전에 여기서 문화재가 나오는지 땅을 한번 파보자는 겁니다. 근데 이 국가유산청의 당시 회의록을 보면요. 이 부지 근처에 문화층이 있고 이 부지에도 아마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땅을 팠는데 문화재가 나온다. 그럼 국가유산청의 지침에 맞춰서 보존 조치를 해야 할 겁니다. 지금 저 공사 중인 것처럼 보이는 건물 보이시나요? 저기가 서울 창의마을 풍납캠프 서울 창의마을 풍납캠프입니다. 이제 1월부터 철거에 들어가는데요. 여기가 옛날에는 이제 서울의 첫 영어마을로 개관을 해서 영어마을 붐을 일으켰다고 해요. 그 붐이 좀 사그라들면서 서울시가 여기를 백제 역사 교육시설로 탈바꿈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맡기니까 리모델링이 불가하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기 문화재가 묻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굴착 공사, 이제 땅을 파는 공사를 깊게 할 수 없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철거가 결정됐어요. 이제 마지막 퀘스트 사진 드릴게요. 저 보시죠. 또 찾아보겠습니다. 오, 여기는 제가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이미 조사를 했거든요. 바로 가보시죠.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너무 쉬운 데를. 조금 마지막은 난이도가 많이 떨어지네요.
나를 너무 얕봤네. 여기가 바로 삼표 레미콘의 풍납 공장, 삼표 풍납 공장입니다. 이 삼표 풍납 공장이 2025년 12월에 운영 종료 후 이전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문화재가 있어요. 여기는 이 풍납 토성의 성벽 중에서 서쪽 성벽, 서성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부터 송파구가 이 삼표 산업에다가 공장 이전을 해줘라 라고 수차례 부탁을 해봤어요. 근데 삼표 산업이 이전할 부지도 없고 여기 근로자들은 또 어떡하냐 하면서 계속 이전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전까지 갔었는데요.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이제 자진 이전을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시멘트 공장은 도시에서는 좀 환영받지는 못하는 시설이죠. 소음도 그렇고 저희도 지금 계속 소리가 들리잖아요. 뭐 이 소음을 계속 듣는다고 생각하면 좀 거부감이 심하실 수도 있고 이제 시멘트를 싣고 나르는 큰 차량들, 레미콘 차량들도 많이 다닐 테고 애기들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은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서울시에서 아파트는 우리가 계속 짓고 있잖아요. 계속 재건축을 하고 또 신축 아파트를 짓고 하는데 그럼 그 아파트를 짓는 데 쓰는 시멘트들은 다 이제 어디서 올지 좀 궁금해지긴 해요. 저희가 지금 풍납토성 일대를 돌았는데 계속 그 전경에 잠실 롯데타워가 잡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 최고로 높은 빌딩을 보면서 이 문화재 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을 계속 돌아다니니까 뭔가 좀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는? 너무 외진 데에서 거리뷰 찾아온 거 아니야? 찾았습니다. 와, 이 뷰를 찾으려고 저희가 지금 이 시멘트 공장을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 삼표 레미콘 공장 올해 말이면은 운영을 중단하고 수년 내에 사라질 서울에 지금 몇 안 남은 시멘트 공장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제도 맞추셨습니다. 세 문제를 모두 맞추셔가지고 성공 도장 하나 찍어드리겠습니다. 이제 2개 찍었습니다. 3번 더 열심히 해볼게요. 화이팅! 화이팅! 문화재 보존 대 주민의 재산권 보장. 풍납토성 일대에서는 답이 정해져 있던 문제였죠. 하지만 용적이양제가 과연 풍납동 주민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까요?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네, 저희 오늘은 창신동에 왔습니다. 6.27 대책의 여파로 최근 가성비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창신동은 서울 내에서도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입니다. 또 동네의 특색이 분명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상당한 규모의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은 창신동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재개발될 지역도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일단은 알아두셔야 할 게 이 창신동이 동대문 인근에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뭐 봉제 공장이나 뭐 문구, 왕구, 도매업체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파트보다는 이제 저층 건물, 저층 주택이 좀 더 많았던 동네고요. 또 지형 자체의 한계도 있는 게 앞으로 영상에서 계속 보실 테지만 이 창신동이 전반적으로 좀 경사가 높습니다. 여기가 평균 경사도 19% 상당한 경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신동에 아파트가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파트들도 주로 창신역 근처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도 이 창신역이 입지는 나쁘지 않아요. 창신역을 지나는 지하철이 6호선 그리고 우이신설선 이렇게 있어서 황금노선이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한데요. 창신역 다음 정거장인 저희가 출발한 동묘암역이 1호선 환승역이고요. 신당이 2호선, 청구 5호선, 약수 3호선 이렇게 다음 역들이 전부 다 환승역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의 메인 호선들로 갈아타기가 쉽다는 거죠. 저희 지금 창신동의 최고 명소를 보러 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K-팝 데몬 헌터스 봤어? 나 요즘 그 노래밖에 안 듣잖아. 저기 낙산공원이라 써있네. 우와, 조망점인가 봐요, 여기가. 그래서 저기 지금 굉장히 흐리지만 남산타워도 보이거든요. 저희 지금 어디에 왔죠? 저희 낙산공원 성곽길에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는 분들은 뭔가 좀 익숙한데?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낙산공원 성곽길이 뭐 예능이나 영화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한국의 명소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대박이 난 이 K-팝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에서도 또 이 낙산공원이 등장을 했는데요. 봤어요? 영화에서 낙산공원? 봤어요. 진우랑 루미랑 만나는 맞아요. 주인공 둘이 썸 타는 장소로도 등장을 했죠. 근데 지금 제 옆에 보이는 이 성곽이요. 경복궁 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한양도성의 일부입니다. 한양도성의 일부라는 말은 즉 문화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창신동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이 이 성곽길로 많이 산책을 또 오신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외부 관광객도 많다고 해요. 그렇지만 부동산 투자의 입장에서는 문화재가 이렇게 길게 있다라는 말인즉슨 고층 건물을 많이 세우기 어렵다라는 뜻으로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쁘당. 여기 산책 오기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밤이 더 예쁘대요. 야경이 되게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버스로 위에까지 오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창신동을 다루면서 창신역에서 시작을 안 하고 동묘암역에서 시작을 한 이유가 이 낙산공원까지 도저히 걸어올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들 더 많아지시지 않을까? 이 캐대언의 대박 흥행으로. 그렇지만 가을에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더워요. 오늘도 캐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뭐 선택지가 없는 거야 이제? 해발고도 100m 맞추기. 뭐죠? 창신동이 참 높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임장을 다니면서 이쯤이 100m쯤 될 것 같다 할 때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고독의 앱으로 측정을 해서 맞추시면 성공, 틀리시면 탈락입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좀 힌트 주면 안 돼요? 지금 몇 지금? 미터인지 한번 알려주면 안 돼요? 저희가 지금 가장 높은 낙산공원에 올라와 있거든요. 현재 고도는 125m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틀릴 것 같아요. 나 아예 이런 거 감각이 없어서 진짜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저희가 재개발을 앞둔 지역에 들어와 있는데 굉장히 옛것의 정취가 많이 느껴진다. 이런 표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근데 항상 경사가 카메라에 제대로 안 담기는 게 난 너무 아쉬워. 저도요. 지금 이렇게 계단길이 굉장히 많아요. 골목골목. 뭐 화재나 사고가 생겼을 때 여기 구급차나 소방차가 못 들어오는 길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사고에 좀 취약하다는 것도 좀 상당한 단점일 것 같아요. 이 창신동이 개발에 관련돼서는 좀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동네입니다.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제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창신동이 창신 뉴타운으로 지정된 게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7년이었는데요. 박원순 시장 시절인 2013년에 뉴타운 지구가 해제가 됐습니다. 뉴타운 지구가 통째로 해제된 첫 번째 사례였는데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좀 길어지면서 이곳의 주민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제 해체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뉴타운에서 해체된 이후에 이제 이 창신동 일대가 서울시 1호 도시재생 선도 사업에 지정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싹 다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쫙 세우자 이런 게 아니라 이 도시를 보존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개발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00억 원 넘는 예산을 들여서 뭐 벽화도 그리고 전망대도 만들고 했는데 근본적인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면에서는 사실 효과가 크진 않았어요. 어쨌든 간 거주자로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쾌적함이잖아요. 삶의 편리함, 뭐 물이 잘 나오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벌레도 안 들어오고 이런 집들, 이제 쾌적하고 깔끔하고 좋은 집을 원하시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창신동의 인구가 점점 줄고요. 또 최근 조사로는 이제 노후 건축물이 전체의 95%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이 골목마다 이른바 힙한 가게들, 힙한 카페들이 좀 생기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힙한 가게들이 이렇게 좀 골목에 생기는 거는 저는 지형 자체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아까도 보셨겠지만 고도가 높아서 이제 서울의 뷰가 잘 보이고 또 그다음에 절벽마을 뭐 이런 특색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창신동이 보여주는 거는 도시재생 사업의 좀 양날의 검? 도시재생 사업의 장단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동네에 뭐 역사적인, 문화적인 가치를 살려서 좀 힙한 상권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그 반면에 주거민들은 어쨌든 불편을 좀 느끼실 수밖에 없는 이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돌아다니면서 차를 지금 계속 보잖아요. 근데 대충 세봐도 최소 3분의 1 정도는 공무수행 차량이거든요. 뭐 어르신들 태워다 드리거나 뭐 어르신들 돌봄 차량
혹은 이제 잔디 이런 거 정비하는. 네, 드디어 2024년 11월 최근에 서울시가 이 창신동 일대를 신통기획 대상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구역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창신동에만 5,400가구, 이제 저 너머 숭인동까지 합해서 총 6,4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의 역사와 경관을 살린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뭐 경사에는 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망점 어딨어? 저게 조망점인가? 아니 이거는 놀이터. 아, 이게 조망점인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조망점이 여기야? 아닌데? 아니 뭐 저 사이로 들어가야 되나? 아, 가볼까? 이야, 이거 아, 멋있다. 저희가 지금 돌산마을 조망점이라고 해서 지금 앞에 보시는 여기가 이제 채석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이제 뭐 옛 서울역 그리고 한국은행 본점 같은 석조 건물을 지을 때 여기서 채취한 화강암으로 건물을 지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여기가 종로구 창신동이다 보니까 서울역 그다음에 한국은행 본점이 있는 을지로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좀 더 여기서 채석을 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이제 해방 그리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채석장 사용이 중단됐고, 그 자리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채석장 위 그리고 아래에 이렇게 빌라들, 저층 건물들이 오밀조밀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서울시의 신통기획 이제 조감도를 보면 예시안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살리고 대신에 이제 위 아래의 건물들은 이제 갈아엎는 것으로 계획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우리 역사를 근대사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집코nom이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왔거든. 시장의 관점, 투자자의 관점에서 부동산을 본다고 지금까지 생각해왔는데 여기를 와서 보니까 이 풍경이 싹 다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고 하면 주거민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느낌도 들 것 같아. 물론 거주에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실 게 예상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해도 여기 사는 주민분들의 염원이 개발일 것 같긴 한데, 동네 자체가 가지는 이 역사적인 가치도 무시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거의 처음으로 드는 것 같아요. 경제지 신문 기자로서 나 이런 감정을 사실 많이 못 느껴봤는데. 가볼까요 이제 슬슬? 아유, 아니다, 재개발돼야겠다. 여기 계단 좀 봐라. 아 맞다, 경사. 아예 까먹고 있었네. 근데 그렇게 많이 내려온 느낌은 아닌데. 그러면은 저 여기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기회 한 번이신데 괜찮겠어요?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아니면 도. 인생 별거 있나. 가는 거야. 도전! 해발 100m. 같이 확인해 볼까요? 제발 두고도. 진심이야? 네. 진짜야? 너무 많이 내려온 거야? 하! 여기는 75m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뭐 너무 개념이 없었네요. 이번 미션도 아쉽게 실패입니다. 아쉬운 정도가 아니잖아. 아 진짜. 아니 비가 왔으면 큰일 났겠어. 원래 오늘 비 예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강행할까 고민도 했었는데 비가 오면 초행자들은 이 길 말고 좀 큰 길로, 완만한 길로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여기를 걸어서 올라왔다고 생각해봐, 거꾸로. 근데 그래도 이게 계단이 꽤 최근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렇긴 하네. 만들어지기 전에는 훨씬 위험했을 것 같아요. 그건 맞아. 근데 그래도 겨울에 여기 막 눈 얼고 막 이러면은 다음에 내가 꼭 수아 내리고 평지를 갈게. 좋아요. 저처럼 고소공포증이 심한 분들은 뭐 잘 해보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저 너무 무서워요 지금. 힘들어. 신발 엄지발가락 뚫릴 것 같아. 창신동이 작년 말에 신통기획 지정됐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동의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75%가 넘었어요. 75%는 조합 설립이 되니까. 올해 조합 설립 예정이에요. 한 2번인가를 실제적으로 거래를 했는데 다 강남 사람이세요. 지금 저쪽 창신역 길 건너편에 숭인동도 신통기획으로 같이 묶여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쪽에는 지금 이제 신탁 동의서 제출 뭐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네요. 네, 저희 지금 창신 쌍용 1단지 앞에 왔습니다. 보시면 여기 창신역에서 걸어서 한 1분 정도밖에 안 걸릴 초역세권 아파트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파트가 상당히 가로로 넓어요. 이 아파트가 580가구 정도 되고요. 1992년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이제 여기는 재건축 움직임이 있는데 이제 용적률이 보기보다는 좀 높아서 재건축이 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네, 평형은 전용 기준 54부터 106까지 있는데요. 여기가 좀 단점이라면 단점인 게 이제 전용 106을 빼고 다 이렇게 복도식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평형인 전용 79가 최근에 7억 초반대에 거래가 됐습니다. 유기치 대책을 고려해서 6억 원을 풀로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뭐 취득세 같은 거 포함해서 넉넉하게 한 1억 후반대 정도면은 매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보이실 수 있겠지만 단차가 상당해요. 이 아파트 장점이요, 초품화라는 겁니다. 단지 바로 옆에 명신초등학교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창신쌍용 1단지가 좀 특이한 게 네이버에서는 주차 대수가 가구당 0.52대로 나와 있고 호갱에서는 1.5대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1.5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0.5대인지는 모르겠는데 주차가 좀 상당히 빡빡한 느낌은 있고 저 못 올라가겠어. 그래서 경사가 좀 상당한데 이 2단지는 다행히도 지금 바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거 타고 올라가서 단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폭염특보여가지고 이 계단으로 가면 저희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엘리베이터 있으면 그래도 좀 다닐만 하지 않을까? 근데 저기 뭐야, 에어컨이 안 되네? 꽤 올라오네요. 꽤 올라왔어요. 와, 우리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 오, 뭔가 여기는 확실히 자연 속의 아파트 그 느낌이 좀 나긴 나네요. 1단지랑 외관은 사실 좀 비슷한데요. 이 2단지가 규모가 더 큽니다. 910가구 정도 되고요. 1993년 준공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도 용적률이 높아서 이 2단지는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2단지는 호갱과 네이버 두 곳 모두에서 주차 대수 가구당 0.5대로 통일됐습니다. 평형을 말씀드리면요. 전용 54부터 115까지 있고요. 이것도 106 그리고 115만 계단식이고 나머지는 복도식입니다. 이 2단지는 사실 거래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전용 79의 경우에 6억 후반대에서 7억 초반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단지보다는 이 창신역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게 좀 가격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진짜 이 창신쌍용 1단지, 2단지 아파트들은 경사를 좀 감안하실 수 있는 분들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화면에선 경사가 엄청나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또 괜찮네 싶은 분들도 계실 수 있고 화면보다는 조금 더 힘들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층이 높지는 않고 대신 아파트가 넓게 길게 지어졌네요. 여기가 3층이래요. 306호. 네? 406호. 그럼 네? 여기가 3층인 거 아니에요? 근데 2층이 없잖아. 2층, 1층이. 밑에 있는 거 아닐까요? 저기가 2층, 1층인가 봐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금 이렇게 꺾이게 지었잖아. 네. 아파트는 한 동인데 이쪽 라인보다 이쪽 라인 단차가 더 높은 거야. 그래서 같은 아파트지만 저기는 1, 2층이 있고 여기는 3층부터 시작하는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내려가서 확인해봐야. 확인해봐? 네. 그래. 또 임장 오시는 분들도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아니 아파트가 특이하게 생겼네. 그러네. 여기는 지금 2층이고 저기 1층이 또 있어. 단차를 이용한 아파트네요. 그렇구나. 1층은 여기만 있네.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만 1층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경사가 돼 있으니까 여기 1층 여기 2층 그 다음에 우리가 온 곳에는 3층이 1층처럼 돼 있는 거야. 여기는 저층을 좀 잘 확인하고 오셔야 되겠다. 301호 했는데 사실상 1층일 수 있다. 지금 627 대책 발표 이후에 좀 관심이 높아지시거나 좀 매수 문의가 있는지.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대출 규제 나오고 나서 부동산이 시장이 굉장히 좀 한가하고 좀 싸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분위기가? 네, 저희 지금 창신동이랑 삼선동의 경계에 와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창신쌍용 2단지를 둘러보고 나왔고 바로 이쪽 삼선동에 있는 아파트가 삼선동 현대 힐스테이트입니다. 삼성동 아니고 삼선동이에요.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옆이니까 비슷하지 않을까요? 비슷하지 않습니다.
이 삼선동 현대 힐스테이트의 경우에는 전용 8사 기준으로 8억 중반대에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 전용 562 7억 중반대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창신 쌍용의 전용 79랑 가격대가 비슷합니다. 물론 이 삼선 현대 힐스테이트가 이제 2009년 준공이에요. 그래서 창신 쌍용 단지들과 연식 차이가 꽤 나긴 하지만 가구 수가 370가구로 쌍용 2단지의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역에서 거리도 더 멀잖아요. 그런데도 이 두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저는 삼선동과 창신동의 엇갈린 이 재개발 선택의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삼선동은 아무래도 재개발이 빨리 이루어지기도 했고 이 재개발 방식이 아파트로의 재개발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삼선 현대힐스테이트 말고도 삼선 대우 푸르지오 등 아파트들이 쭉쭉쭉 들어섰고요. 또 저 너머에 이제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또 2027년에 입주할 예정이죠. 분양이 상당히 잘 됐습니다. 하지만 창신동은 어떻게 보면 입지는 더 좋지만 보존을 중심으로 한 개발을 선택한 결과 그 성적표를 좀 받아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랫동안 멈춰있던 창신동의 시간이 드디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돌아본 곳 중 상당수는 머지않은 미래에 어쩌면 사라질 풍경일 텐데요. 시원한 분들도 섭섭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내 집 공개 원하시는 분들은 집코노미 주민센터에 또 신청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저희 오늘 홍제에 왔습니다. 한번 바로 가보실까요? 여기가 홍제역 지금 인근인데 이쪽이 그래도 좀 상권이 발달이 된 지역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전통시장 같은 옛날 도심의 모습이지만 사실 이 홍제가 뭐 시청이나 광화문 쪽에서 근무를 하시는 뭐 젊은 직장인분들 아니면은 이제 서울에 집을 구하고 싶다 하시는 신혼부부분들이라면 한 번쯤 또 들여다봤을 그런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이 홍제가 뭐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잔잔하게 관심을 받던 지역인데 최근에 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 와봤어요? 네, 홍제는 홍제? 처음이에요. 처음 와봤어요? 네. 나는 부동산에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부동산 공부에 딱 입문할 때 거의 처음으로 임장을 왔던 지역 중에 한 곳이에요, 홍제가. 왜냐면은 여기가 젊은 사람들이 진입을 할 만한 가격대거든. 약간 어떻게 이런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가성비가 좋은 동네다. 서울에서 20평대인데 한 7억, 8억대 매물이 있고 뭐 30평대에 10억 초반에 매물이 있는 그런 동네가 사실 많진 않은데 홍제는 그런 동네 중에 하나여서 저도 좀 초반에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 홍제에 젊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홍제가 도심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홍제 여기 3호선이잖아요. 이 3호선을 통해서 광화문이 있는 경복궁역 그리고 을지로가 있는 을지로 3가역, 종로 3가역까지 쭉 바로 갈 수 있어요. 저희도 오늘 을지로 3가에서 이 홍제역까지 왔는데 오는데 한 15분 정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강북 도심까지의 거리 자체가 가깝다 보니까 차량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파주에서부터 서울역까지 뚫려있는 통일로가 이 홍제를 관통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는 정체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서울의 3대 지구 중에 또 다른 한 곳인 여의도랑도 차량으로 한 30분 정도면 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지금 유진상가 앞에 와 있는데요. 이 홍제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개발 호재가 이 유진상가 개발 호재거든요. 근데 서울시에서 드디어 이 유진상가를 개발한다고 해서 오늘 저희 한번 와봤습니다. 가보실까요? 여기 지금 보시면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최근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정비구역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이 왼쪽에 유진상가와 오른쪽에 있는 인왕시장 일대를 합쳐서 한 번에 개발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인왕시장 자리에 최고 49층 높이의 복합 공간을 만들어서 뭐 주택, 오피스텔, 생활 공간을 다 넣고요. 용적률 700% 이하의 최고 1120가구 정도가 들어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유진상가가 1970년에 홍제천위를 구조물로 덮고 그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층은 전부 다 상가, 이제 과일 가게 상회들이 있고 2층부터 5층까지가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유진 아파트 입구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가 대형 평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옛날에 전용 220제곱미터 한 67평짜리가 있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군 장성이라든가 뭐 연예인 이런 분들이 많이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가 볼까? 지금 보시면 근데 매물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용 165, 공급과 전용이 지금 면적이 똑같은데 전용 165에 이제 8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평당 거의 1,700만 원 꼴이고 뭐 재개발 투자 굿 입주 가능함 이렇게 돼 있네요. 너무 궁금해. 이 내부가 어떻게 생겼을지. 나도 궁금하다. 한번 올라가 볼까? 집, 뭐야? 되게 예쁜데? 오, 일단 살만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쾌적해요? 응. 피트니스 센터도 있는데? 커뮤니티도 있어. 우와. 되게 잘 돼 있는데? 물론 이제 이런 이 외관이 조금 아무래도 세월의 흔적을 무시할 순 없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괜찮은데요? 근데 여기가 사실 군사 요새용으로 지어진 주상복합이긴 해요. 이제 1960년대, 70년대 아마 피디님은 없었으니까 모르겠지만 계셨어요? 같이 안 계시지 않았어요? 나도 뭐 있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때 이제 남북 간의 갈등이 좀 있었던 시기였단 말이죠. 그때 막 북한에서 간첩들이 막 내려와서 막 뉴스도 나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홍제가 위치상으로 보면은 저쪽 위쪽 국파발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이 길목의 한가운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차하면 이 유진상가가 지금 들어오는 길목에 있잖아. 홍제로 들어오는 길목에. 그쵸. 그래서 이 유진상가 이렇게 길게 지은 거를 무너뜨려서 바리케이드로 만들자. 요런 구상이었던 거지. 1층이 상가인 이유도 빨리 무너뜨릴 수 있게 하려고. 근데 이 유진상가가 벌써 55년 차예요. 그래서 계속 노후화가 됐고 원래 여기 앞동, 뒷동 이렇게 있었는데 1990년대에 이 내부 순환로를 건설을 하면서 뒷동 일부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주 공간이 사라졌고요. 이제 또 부자들이 강남이 개발되면서 이후에 강남으로 많이들 옮겨가시면서 이 유진상가가 좀 쇠퇴의 길을 걷게 됐죠. 지금은 사실 거래도 별로 없고 뭐 아까 보여드렸듯이 매물도 한 건 정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유진상가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까지 번번이 엎어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홍제천이 있는데요. 이 유진상가가 홍제천이 흐르는 위에 세워진 거 보실 수 있으시죠? 이 유진상가가 홍제천 위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여기 소유주분들이 대지 지분이 없습니다. 이 건물 철거하면 지분이 빵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번번이 재건축 재개발이 미뤄졌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서대문구에서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구가 직접 사업 시행자가 되어서 개발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이 홍제천은 다시 자연 상태로 복구를 하고 뒤쪽에 인왕시장 자리에 건물을 새로 지을 예정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이라고 신문사 기자인데요. 개발은 한다고 하는데 구청하고 이 주민들하고 지금 맞질 않아. 아니 보상을 너무 조금 주니까는 자기 같으면 가겠어? 지금 몇 평 사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68평. 여기다 오래 살았어. 30년 가까이 살지.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안 한다고 그래. 이거 고치고 살지. 이 아파트가 그러면은 얼마나 단단하게 진 아파트인데 지금 바깥에서 볼 때는 이 아파트 다 뭐 털어서 난리칠 것 같은데 들어와서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 살만하지 않아? 어서 마침 잘 오셨네. 유진 아파트도 지금 현재 여기 보상액이 적어서 또 주민들이 이제 대다수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어요. 저희 소유주의 총회에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해서 그 내용 증명하고 이런 거 다 보내갖고 저희는 뭐 단계별로 다 반대할 거니까 이 상황에서는 사업 진척하기는 어렵죠. 서울 시내 평지 역세권 아파트 67평인데 보상가 7억 9천만 원 나와요. 그럼 7억 9천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뭘 삽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거 뺏겠다는 거밖에 더 돼요? 실례한다면 혹시 내부 한번 제가 볼 수 한 있을까요? 번만 좀 봐도 괜찮을까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예. 계속 튼튼하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풍스러운데요? 복도가 되게 길게 있네요. 아이고 실례합니다. 네. 여기 보세요. 이쪽 그러니까 시작길이거든요. 원래
다 저렇게 돼 있지. 저희가 배관다는데 이거는 옛날에 이렇게 컸더라고. 확장을 하셨구나. 여기도 산도 보이고 인테리어를 언제 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되게 90년대 초 중반? 30년 넘은 이 인테리어예요. 빵 하나, 둘, 셋. 네, 저 피아노 빵 5. 방 5개? 6인가 모르겠는데. 방들이 지금 크기들 보면은 요새 아파트에 있는 이 방들보다 다 커요. 엄청 큰데요? 네, 거의 네. 방 2개 정도 네. 크기에 그냥 대충만 봐도 거의 저희 아파트에서 제일 넓은 내부니까. 그래도 집이 너무 넓고 너무 좋은데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유진상가에서 가장 넓은 평수, 이 67평짜리에 이제 거주하시는 어머니께서 집을 보여주셔가지고 이 집이 보셨겠지만 지금 1970년에 지어져서 55년 차인데도 굉장히 튼튼하고 이제 오래된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이제 90년대에 하시고 그 이후에 인테리어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 뭔가 되게 고풍스럽고 좋은 느낌이었고, 근데 유진 맨션, 유진 아파트 이제 주민분들 말로는 지금 이제 이 서대문구의 개발 계획에 대해서 반대가 좀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보상금이 집에 비해서 좀 너무 적은 액수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고 온 이 67평 같은 경우에도 보상금이 7억 9천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앞으로 이 개발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좀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홍제역 대장아파트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자, 가시기 전에 또 알차게 집 내부도 보고 왔으니까 할 거 해야죠. 제가 캐스트 오늘 특별하게 2개 준비했습니다. 지금 하나는 글씨고 하나는 뭔가 이미지 같거든요. 보시면 안 돼요. 빨리 고르세요. 뭐하지? 눈 감고 고르겠습니다. 좋아요. 좋지 않은데? 뭐, 뭔가 예감이 좋지 않은데? 먼저 하시고, 먼저 이거. 갈림길에서 무조건 우회전하기. 지금 이 순간부터 어디로 가야 되지 싶으면 무조건 우회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요? 네. 오늘 임장이 길어지겠는데? 오늘 집에 못 갈 줄 알아. 날씨도 좋은데. 오늘 야근하자, 자체 야근. 렛츠고! 가보자. 네, 사실 유진상가 일대가 홍제 재정비 촉진지구, 저희가 흔히 뉴타운이라고 부르는 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 속도가 막 그렇게 나지는 않는 상태예요. 서울시가 홍제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한 게 2010년인데 이후에 이제 성공한 재건축 재개발이 아직 없습니다. 그 중에서 홍은 1지구가 지금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이기는 해요. 공공재개발이라고 하면은 뭐 LH나 SH 같은 데가 이제 참여를 한다 이런 뜻이죠. 와, 왜 이렇게 언덕이에요? 이게 홍제예요. 그래서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아닌가? 멀리서도 저기 언덕에 열선이 보이는데요? 열선 깔린 거? 그러네? 열선 엄청 깔려 있는데? 근데 홍제에서는 뭐 디폴트입니다. 네, 저희 드디어 홍제동 대장 아파트인 홍제 해링턴 플레이스에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언덕이 딱 봐도 상당한데요. 여기 열선도 보이고 지금 계단이 계속 보이는데 저희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뭔가 분위기 있는데? 운치 좋은데? 깔끔한데요? 신축인가? 맞아요. 여기가 2021년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근데 사용 승인이 난 거는 2024년이에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는 등기를 못 치고 있었던 점. 이제 뭐 도로 보안 문제 때문에 좀 승인이 바로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뭐 요즘 신축 중에 그런 아파트들 종종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일단은 그리고 굉장히 대단지입니다. 1100가구가 넘는 대단지고 전용 3구부터 114까지 평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애들이 많다.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애기들을 본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주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부부들은 많이 사시는데 이제 이 홍제역의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학군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뭐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의 부재의 문제도 있고 일단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가 근거리에 많지가 않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해링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왕초가 단지 앞에 있긴 한데 중학교부터는 거리가 확 멀어집니다. 뭐 인왕중, 정원여중 다 걸어서 한참 가야 되고요. 또 학원가가 좀 부족하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 아파트 얼마일 것 같아요? 가성비 동네라고 하셨으니까 12억 3천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너무 가성비 동네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 다- 이제 가성비 동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해링턴 플레이스가 홍제동의 대장 아파트인데 부평인 84 기준으로 5월 달에 13억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입주권 같은 경우에 2022년에 14억 9천까지 찍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죠. 그래도 서울에서 30평대가 13억대 거래가 된다. 근데 광화문까지 30분도 안 걸려. 이렇게 보면은 가격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 숨이 많이 차시나 봐요. 네, 숨은 조금 차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이 단차 보이세요? 이 위에 있는 아파트? 이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가 홍제역에서 도보 5분 거리고 저희 아까 보신 유진상가 깎아서 만든 내부 순환로 진입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저희가 보셨다시피 이 경사가 필연적이고요. 저희가 지금 단지 안쪽까지 들어와 있는데 저기 보이는 저 숲을 보이시나요? 저쪽이 인왕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인왕산 자락에 맞닿아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지금 117동, 118동 요 끝동들은 인왕산에 맞닿아 있습니다. 근데 회사 선배들 중에 홍제에 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단 말이지?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홍제의 아쉬운 점이 대형마트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대형마트도 은평구 쪽에 있고 여기는 뭐 슈퍼나 뭐 아까 저희가 갔던 그 유진상가 과일 가게들 정도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지금 이제 상해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반대를 하시지만 만약에 정말 개발이 되면 가장 큰 상권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제 홍제 3구역에 와 있거든요. 제가 조합에 여쭤봤을 때 이제 이주가 한 3-4가구 빼고는 이주가 지금 다 완료가 됐다고 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상가도 지금 다 비워져 있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다 쳐져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이주가 완료된 건 아니고 거의 다 된 상태. 주민분들은 거의 다 이주를 하셨는데 이 구역에 지금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혹시 보러 가려면 왼쪽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옵션이 없는데요? 왼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로 구역 안으로 들어가려면?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냥 안 찍고 갈까? 그럼 안 되죠. 가야죠. 어쩌겠어요. 네, 여러분 오늘 퀘스트는 실패입니다. 제가 퀘스트를 실패하지만 여러분께 좀 더 생생한 화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왼쪽으로 꺾어서 지금 홍제 3구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 저희가 들어와 있는 홍제 3구역이 이제 홍제동 인근에서 재건축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구역인데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이 홍제 3구역 2022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서 재건축 사업의 구분 능선을 넘었지만 구역 내에 있는 무학재 성당과 갈등을 아직도 빚고 있습니다. 이제 성당 쪽에서는 존치, 즉 개발구역에서 제외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 성당이 구역 한가운데 있어서 사실상 성당을 제외하고는 개발이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 이주는 거의 다 마쳤는데 조합과 성당이 아직도 이 이슈로 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조합이 승소한 상태예요. 성당을 조합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정당하다, 불법 점유하고 있으니까 나가달라. 이 소송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 달 말 정도는 판결이 날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종교시설과의 협상, 이런 갈등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종교단체라든가 이렇게 정부가 협의체를 해갖고 보상방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 재개발 구역 내에서 조합과 종교시설과의 갈등은 사실 자주 벌어지는 일이죠.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존치를 원하는 경우도 많고 보상 이전에 대한 문제가 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조합 입장에서는 이 종교 부지가 개발 구역 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업성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편리한 도심 접근성에도 그동안 조용했던 홍제에 드디어 변화가 찾아오고 있는데요. 마냥 달가워하지만은 않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내 집, 우리 아파트 자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코노미 주민센터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저희 오늘은 기름역 일대에 왔습니다.
성매매 집결지인 미아리 텍사스가 최근 철거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 일대가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변할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기름은 가성비가 좋은 동네로 유명하죠. 일단 성북구 중에서도 교통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광화문까지 20분, 여의도까지 30분이면 가세요. 현재 공사 중인 동북선이 2027년에 개통할 예정인데요. 이 동북선이 뚫리면 왕십리까지 접근성도 개선됩니다. 그리고 이 기름역 근처에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이 있어서 상권도 좋은 편이고요. 학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북에 직장이 있는 젊은 부부들이 살기에 좀 좋은 동네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사실 기름 하면 기름 뉴타운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기름 뉴타운은 저희 정은 선배가 저번에 가시기도 하셨고, 오늘은 호재가 있는 지역들, 그리고 그 호재를 누릴 수 있는 아파트들 위주로 한번 둘러볼게요. 저희가 오늘 갈 아파트들이 이제 20, 30평대 6, 7억대 후반까지 되는 아파트들이어서 이제 접근하기에도 좀 가격이 좀 덜 부담되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한번 가보실게요. 네, 저희 지금 미아리 텍사스가 있는 재개발구역인 신월곡 1구역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아무래도 성매매 집결지였다 보니까 이제 미성년자 출입 금지 구역이다, 이제 이렇게 다 표시가 입구부터 되어 있고요. 또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이렇게 성북구청이건 현수막, 이제 미아리 텍사스가 본격 철거됐다라는 현수막도 걸려 있고, 이제 여성인권 보호 자활지원금에 대한 현수막도 다 걸려 있습니다. 이 미아리 텍사스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난 11월에 성북구청에서 미아리 텍사스 본격 철거에 들어간다,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미아리 텍사스는 1960년대에 형성된 서울의 5대 집창촌 중에 한 곳입니다. 서울의 5대 집창촌이라고 하면은 이 미아리, 그 다음에 청량리, 천호동, 용산역, 영등포역 이렇게 5군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영등포역 그리고 미아리를 제외하고는 전부 주상복합으로 재개발이 됐습니다. 이 신월곡 1구역은 사실 히스토리가 좀 다사다난해요. 처음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게 2009년 초,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전입니다. 근데 이곳이 딱 봐도 이제 기름 역세권이어서 입지는 참 좋은데,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도 했고, 이 성매매 종사자 분들의 반발로 이제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됐습니다. 사람이 아예 없으신 것 같은데? 여기로 가면 길이 나올까? 아, 근데 지금은 이미 이제 대부분의 업소는 다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빈 골목의 상황인 것 같아요. 이주가 거의 끝났나 보네요. 맞아요. 지금 한 110개 정도의 성매매 업소 중에서 이제 4곳 빼고는 이주를 완료하셨고, 이제 그 중에 3곳도 연말 내에 이제 이주를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곳이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여기 왔었어요. 이렇게 드라마 보면 기자들 경찰서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 알죠? 네. 그걸 이제 일본 말이지만 우리들의 은어로 사스마을이라고 하거든? 나의 사스마을이 지역이 이쪽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근처에 있는 종암경찰서에서 먹고 자고 했었거든. 험한 곳에서 일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뭐 사건이 발생했다 하면은 이제 파출소로 막 쫓아가고 그랬었지. 아, 여기도 이렇게 써있네? 공가가 비어있다는 뜻인가 봐. 이주가 끝난 곳. 어때? 을씨년스러운. 무서워요. 무서웠어? 네, 무섭네요. 아, 근데 이제 협의가 대부분 됐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이런 데가 정말 노른자 땅이라고요. 근데 기름역 10번 출구에서 한 5m 거리에 입구가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곳인데 정말 위치상 좋긴 한 것 같아요. 그치? 이제 그 집창촌이 있던 지역이 주상복합으로 바뀐 걸 이미 많이 봤잖아요. 근데 얼마나 휘황찬란한 주상복합으로 바뀌고 거기가 얼마나 집값이 올랐어. 청량리가 대표적인 그래, 예시죠. 경제적 가치에서 봤을 때는 안 나가신 분들이 계시고 또 이제 생계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되게 노다지 같은 지역일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랑 너무 가깝잖아. 네, 2016년 이 신월곡 1구역이 성북 2구역과 결합정비구역으로 선정되면서 사업의 속도가 나게 됩니다. 이 결합정비구역이라는 것은 이제 서로 떨어진 두 곳의 정비구역이 결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이 결합정비구역의 첫 번째 사례가 이문 아이파크자이, 여러분 아마 많이 아실 그 아파트인데요. 이문 아이파크자이가 지어진 걸 보시면 이제 1, 2단지는 붙어 있고 3단지가 혼자 떨어져서 있죠. 이 3단지는 층수도 좀 낮고요.
왜 결합정비구역을 했느냐? 이 성북 2구역은 한양도성 등 문화재가 근처에 있어서 고도 제한이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최근에 정비계획 변경안을 보면 이제 최고 4층까지밖에 건물을 못 올려요. 그래서 이 남아도는 용적률을 역세권에 있는 신월곡 1구역한테 좀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원래 신월곡 1구역은 용적률 상한이 600%인데 이제 성북 2구역의 용적률을 받아서 680%까지 용적률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679% 이제 용적률을 거의 꽉 채워서 새로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고요. 대신에 용적률을 상향해서 나온 가구 물량의 일부분을 성북 2구역의 조합원들한테 주는 방식인 거죠. 이 신월곡 1구역 2020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2022년에 관처가 납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부터 이주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2024년 2월까지 이주를 다 끝내지 않은 계획이었는데 이제 성매매 종사자분들의 반발로 이주가 지연이 됐습니다. 성매매 업소들은 대체 상가를 요구를 하고 이제 종사자들은 이주 대책을 요구를 했는데 이제 이게 업종과 관련 없이 이제 다른 재개발 구역에서도 사실 많이 일어나는 일이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성북구청이 이제 지원도 하고 또 조합이 이제 보상 협의도 하고 안 되는 부분은 강제 일철거도 하면서 이제 최근까지 이주율 99.4%를 달성한 상황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진짜 좀 을씨년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 옛날에 어떤 업종이건 간에 이제 상권이 발달했다는 거는 이제 여기가 입지가 좋은 지역이라는 걸 뜻하기 때문에 재개발이 되면 오히려 그 입지가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이 신월곡 1구역은 재개발이 되면 최고 46층짜리 2,200가구 규모 아파트로 거듭나게 됩니다. 또 오피스텔도 170가구 정도 생기고요. 용적률 679%짜리 건물로 황골 탈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길 건너 신기름 구역도 지금 재개발되고 있습니다. 올해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등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어서요. 큰 재개발 구역이 이제 재개발이 완료되면 사실상 기름역 일대가 좀 정비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신월곡 1구역이 재개발되면 가장 좋아할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 뒤로 보이는 도남동의 아파트들인데요. 이 아파트들 한번 오늘 돌아보겠습니다. 차 소음이 너무 커서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차 소음이 이렇게 큰 이유가 지금 저희가 딱 지나고 있는 이 고가도로 내부순환로 때문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이 아파트들의 또 다른 호재가 있는 게 서울시에서 최근에 이 내부순환로를 지하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건너고 더 얘기해볼까? 성산 IC부터 신내 IC까지 서울 강북권을 가로지르는 내부순환로, 북부순환도로 구간에 왕복 6차로의 지하 도로를 신설하고 고가차도를 철거한다는 계획입니다. 2030년 착공해서 2035년에 지하도로 개통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내부순환로 그리고 북부간선도로가 강북권의 핵심 교통망이지만 지금은 좀 재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요. 이제 길이 너무 막히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시속 한 35km, 40km 정도밖에 낼 수가 없어서 사실상 간선도로가 아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또 1990년대에 개통이 됐기 때문에 이제 노후화가 돼서 좀 보수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하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관건은 이 사업을 하려면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 예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도 예타 통과를 해서 지하도로가 생기면 이제 주위 이쪽 아파트들은 소음이나 분진, 공해 같은 불편함에서 벗어나실 수 있겠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고가도로 때문에 고가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방음벽이 쭉 건설이 되면서 이제 이쪽 지역이랑 이 길 건너편 지역이 굉장히 단절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고가도로가 없어지면 이 지역 단절도 좀 일정 부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와보니까 듭니다. 네, 저희 지금 내부순환로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도남 현대에 지나고 있습니다. 이 도남 현대 619가구고 1991년 준공됐습니다. 이제 6동 중에 5동이 내부순환로를 따라서 지어진 독특한 구조의 아파트예요. 타입은 전용 4일부터 84까지 있고요. 가장 작은 4일은 복도식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제 1동부터 5동까지는 쭉 내부순환로를 따라서 지어져 있고 이제 106동만 안쪽에 있거든요. 저 106동은 소형 평수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축이라 전용 84도 화장실이 1개인 점 좀 고려해 주시고요. 또 주차 대수가 0.27대로 주차가 쉽지 않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아파트의 장점, 가성비 있는 가격입니다. 전용 84가 7억에 거래가 됐어요. 20평대는 6억대 중후반대로 아직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 도남현대 아파트는 미아리 텍사스와 내부 순환로가 없어지면 가장 큰 혜택을 볼 아파트로 꼽힙니다. 아무래도 실거주 관점에서 이제 뷰나 환경이 전부 개선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미아리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오래전부터 있던 시설이다 보니까 이제 1990년대에 이 도남현대 주민분들이 이 미아리 텍사스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는 뉴스도 옛날에 좀 볼 수 있었고요. 또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방음벽이 있고 또 내부 순환로가 있어서 실제로 좀 소음이나 이제 먼지 혹은 이제 뷰 1층 같은 저층 세대들은 또 뷰와 막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선되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아파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월곡 1구역이 재개발이 돼서 2200가구짜리 아파트가 들어오면 이제 상가도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확 개선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도남현대의 자체만 놓고 보면 재건축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여기가 용적률이 이미 260% 가까이 되고 이제 건폐율도 24%나 돼서 이미 상당히 좀 빽빽한 아파트라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재건축이 이미 된 아파트인가 보네? 그치? 그게 조합이 있네. 엄청 빨리 됐네. 진짜 재건축 선도 단지네요. 그러니까. 근데 확실히 여기는 내부 순환로 소음은 안 들어온다, 그렇지? 저희는 지금 도남 현대 뒤편에 있는 도남 범양 아파트 지금 임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성북 쪽에서 꽤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콜로세움 아파트라서 한번 보러 가려고 합니다. 예전에 총총으로 다녀왔던 종암 SK뷰 아파트 생각나네. 거기가 여기서 이렇게 멀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나도 보면서 성북구 쪽에 그 당시에 이렇게 콜로세움형 아파트를 짓는 게 인기였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 그때 그 건축가 분이 이렇게 짓는 게 제일 용적률을 잘 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유행처럼 다른 아파트들도 한 게 아닌가? 저희는 오늘 여기만 올 거지만 여기 말고 이 근처에도 비슷하게 생긴 아파트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신기하다. 이것도 또 그때 기억나? 우리 강남 보금자리 갔을 때 자곡일 스테이트? 거기랑 큰 구조에서 보면 사실 다를 게 없잖아요. 근데 확실히 울린다, 소음이. 그치? 저 애기들 노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요. 여기 소음 금지 안내문 있어. 공놀이 하지 말래. 애들 공놀이 안 하면 뭐해. 그러니까. 근데 놀이터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소리 들으면서 놀아야 되잖아. 네, 이 도남 범양 아파트 500가구에서 딱 한 가구 모자란 499가구고요. 1998년 준공됐습니다. 용적률이 무려 284%라 좀 높은 편인데요. 알고 보니 재건축된 아파트였더라고요. 이 아파트 평형은 전용 5구부터 114까지 있고요. 가장 작은 5구는 복도식입니다. 가격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에 이제 전용 84가 7억 후반대 거래됐고요. 전용 5구는 7억 초반대 거래가 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제 입지상으로 보면 역세권이지만 이제 내부 순환로에서는 한 블럭 떨어져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남 현대가 좀 방패막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쪽 지금 이렇게 보이는 성인 아파트를 넘어서 이제 개운초등학교가 가깝게 있다는 장점이 또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던 동북선이 지금 공사 중인데 이제 종암경찰서 앞에 정류장이 생길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그 새 정류장까지 걸어가기에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저희 지금 마지막 아파트 도남 3부에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뒤에 보시면 3부 컨비니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색을 하시려면 도남 3부라고 검색을 하셔야 되는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 1998년에 준공됐고 총 684가구입니다. 타입은 전용 5구부터 111까지 있고요. 전용 5구는 6억대, 전용 84가 7억대에 최근 거래가 됐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광장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저는 이 단지 안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지금 제 왼쪽으로 보시면 이제 101동부터 105동까지 5개 동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지금 이 가운데에 역출구가 무려 4개가 모여 있고 그리고 이 맞은편에 이 단지의 마지막 동인 106동이 있어요. 그래서 역을 단지 안에 품은 역품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었는지는 저도 열심히 서치를 해봤는데 찾지 못했어요. 찾다가 이제 제 지인의 지인분이 이제 옛날에 이 아파트에 사셨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봤더니 이제 그때는 도둑이 많이 드는 아파트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이 바로 이렇게
가까이 있잖아요. 훔치고 나와서 바로 역을 통해서 도망가기가 좀 편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온데간데 다 CCTV가 있으니까, 그리고 역세권은 이제 아파트 가격에는 좀 너무 좋은 요소가 됐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역세권이 단점이었지만 지금은 장점이 된 그런 아파트입니다. 다만 재건축에 있어서는 이제 역 위에 세워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용적률 자체도 이미 350%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은 70년 만의 역사에서 사라질 미아리 텍사스, 그리고 그 변화를 호재로 누릴 아파트들 한번 돌아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노유정 기자입니다. 오늘은 저희 서울 영등포에 왔습니다. 와. 자, 오늘도 퀘스트를 준비했는데요. 오늘부터는 특별히 2개입니다. 오. 둘 중에 하나 한번 뽑아보시겠어요? 그래요? 그럼 한번 오른쪽 거 뽑아보겠습니다. 오, 15,000부 안에 임장 끝내기. 요거는 제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저번 판교 임장 갔을 때 한 19,000부 정도 걸었거든요. 근데 길만 헤매지 않으면 오늘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하나도 혹시 뭔지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볼까? 뭔데 그래? 야, 아 잠깐만. 둘 중에 하나는 당첨이었는데 효율적으로 15,000부 안에 임장 끝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번 걸어보시죠. 그럼 제가 지금 만보기 앱을 리셋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걸어보고 과연 15,000부 안에 임장을 끝낼 수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재보시죠. 가시죠. 화이팅! 화이팅! 근데 저희가 오늘 영등포역이 아니라 영등포 시장역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등포 시장역에 온 이유 한번 보러 가실게요. 피디님 영등포 와보신 적 있어요? 네, 타임스퀘어 옛날에 한번 와봤어요. 역시 사람들 다 타임스퀘어를 오더라고. 영등포가 근데 이 서울의 대표적인 구도심이죠. 그리고 서울 서남권의 좀 교통의 요지이기도 한데, 이렇게 서울의 과거와 현재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등포에 천지개벽이 된 지역, 그리고 개발을 또 준비 중인 지역, 그리고 아직은 개발의 희망만 품고 있는 지역까지 좀 전반적으로 한번 돌아볼 건데요. 저희가 지금 가는 곳은 영등포의 자타공인 대장아파트 아크로타워 스퀘어를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이 마천루 같은 빌딩 보이시나요? 네, 저희 지금 아크로타워 스퀘어 앞에 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이 아크로타워 스퀘어가 2017년 준공된 준신축 아파트고요. 총 1,221가구, 7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형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기준으로 5구부터 115까지 주요 평형이고요. 전용 84, 이 국평이라고 하죠. 이 전용 84가 가장 많습니다. 네, 용적률은 369%, 최고층은 35층까지 있다고 합니다. 한강 보여요. 와, 맞아. 여기가 지금 높은 평수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뷰 그리고 한강 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서울의 3대 업무지구가 있잖아요. 여의도, 강남, 그리고 광화문. 근데 그 중에 광화문이랑 여의도는 5호선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등포 시장역에서 광화문, 여의도로 출퇴근하기는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쉽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국회의사당으로는 도보로 넉넉잡아 30분 정도면 가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주 근접에 굉장히 최적화된 아파트다. 젊은 직장인분들이 여기 많이 사신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피트니스 커뮤니티 센터 보이시나요? 굉장히 큽니다. 자, 아크로라는 브랜드 사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아크로가 건설사 DLENC의 하이엔드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강남이나 뭐 반포 이런 좀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에 많이 들어왔던 브랜드인데, 여기 이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년대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뉴타운 바람이 불면서 영등포도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크로가 이제 여기 영등포 뉴타운 개발의 첫 타자로 들어온 그런 아파트입니다. 근데 분양 초기만 해도 이제 고분양가 논란이 있어서 그때는 좀 미분양이 났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가 지금 교회거든요. 근데 영등포 교회인데 한 1800년에 지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세워져서 뭐 독립운동도 같이 한 되게 역사가 깊은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종교시설이 단지 앞에 혹은 단지 안에 들어오면은 좀 호불호가 갈리실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한강 성심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병원이 지금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엄청 크진 않지만 여기에 응급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기 키우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 이렇게 지근거리에 있다는 건 굉장한 또 장점이 될 수 있죠. 저희가 지금 단지 외곽을 좀 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왼쪽에는 이렇게 단지가 크게 있지만 여기 오른쪽에는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오피스텔 건물들이 이제 난개발, 소위 말해서 우후죽순 지어지다 보니까 여기는 개발을 하기가 좀 어려워졌다라는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길 하나의 사이를 두고 사회초년생이 사는 오피스텔과 아크로하. 그치. 저희 이제 아크로타워 스퀘어에 굉장히 그 특색인 상가를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뭐 유럽 스타일의 스트리트몰 스타일로 지었다고 해요. 근데 초반에는 이 상가가 공실률이 너무 많아서 이제 렌트프리라고 해서 1년 동안 임대료를 안 받겠다 이런 파격적인 정책도 운영을 했었다고 하는데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상가가 많이 차 있죠? 아니 상가가 이렇게 많은데 주상복합은 아니죠? 주상복합 아닙니다. 아파트입니다. 오, 부동산 가격 한번 볼까요? 오, 지금 35평형 16억 8천, 47평형 22억 이 정도 지금 매매가 나와 있는데 이제 2025년 1월 기준으로 이 전용 84, 아까 35평형 기준이겠죠? 전용 84 기준으로 16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영등포에서 제일 먼저 개발이 완료된 지역들은 봤고요. 이제는 개발을 준비 중인 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방금까지 하이엔드 고급 아파트 보고 왔는데 바로 이제 도매 상가들, 이제 중소 유통 상가들이 펼쳐지는데 여기는 이제 개발이 안 된 지역입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볼 광경들은 다 이런 광경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개발이 된 곳과 안 된 곳이 지금 굉장히 확연하게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저희 지금 아크로타워 스퀘어에서 길 건너편 와 있는데요. 이 펜스가 이제 올해 중에 분양할 영등포 센트럴 푸르지오 위브입니다. 이름이 너무 길고 어려워요. 근데 푸르지오 위브라고 하면 대우랑 두산건설이 같이 짓는다는 얘기겠죠. 총 659가구 규모고 그 중에 219가구가 일반 분양에 나설 예정이고요. 용적률은 396% 예정입니다. 근데 올해 중에 분양이라고 하는데 아직 정확한 분양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영등포 전통시장 정상 영업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 아파트가 사실 전통시장을 품은 아파트예요. 전통시장이 바로 옆에 붙어 있다라고 하면 뭔가 농산물 이런 거를 좀 싸게 사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좀 나는 그래도 좀 별로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선분양 아니야? 보통 후분양은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 있어야 되잖아. 보이셨어요? 아니, 지금 오토바이랑 트럭이랑 자동차를 몇 대를 계속 보내는데 이렇게 좀 도보로 걸어 다니기에는 좀 쉽지 않은 환경인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전봇대도 보시면 저희가 전편에 갔던 경기도 판교, 분당은 전봇대가 없었거든요. 이걸 다 전기줄을 밑으로 깔아놨어요. 그리고 지금 이쪽 이런 노후화된 상가라고 해야 될까요? 주택이라고 해야 될지 이 건물들은 지금 그 층수가 높지 않아요. 거의 이제 뭐 복층? 뭐 2층, 3층 정도고 근데 그 사이사이에 지금 이렇게 오피스텔들이 새로 지어져 있어. 와, 아파트. 우와 뭐야. 갑자기 약간 홍콩 느낌 나는데요? 그죠? 아, 근데 여기 풍경이 진짜 좀 영화에 나올 만한 풍경인데 저희가 또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 지역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재정비 촉진지구가 시작은 굉장히 창대했습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이 영등포 일대를 싹 다 밀어버리겠다, 싹 다 갈아엎겠다 이런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재정비 촉진지구가 총 26군데 있었는데요. 여기를 서울시가 2015년에 26군데를 7군데로 축소를 해버렸어요. 저희 아까 보고 온 아크로타워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이 빨리빨리 잘 됐지만 그 밑에 길 건너서 밑에 구역은 이제 개발이 뭐 진도가 너무 느린 데도 있고 아예 우리 개발 안 하겠다, 그냥 우리 해제해줘 하는 지역들도 있어서 이제 일부 구역들은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해제를 해버리고 뭐 작은 구역들은 통합을 좀 하면서 26군데를 7군데로 확 줄였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도 사실 좀 개발의 속도가 많이 나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작년 2024년에 좀 개발의 물꼬가 트이는 일이 있었는데요. 서울시가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의 변경을 지정을 하면서 1-12, 14, 18구역을 통합 개발을 하기로 한 건데요. 서울시의 계획은 여기에 49층 규모의 주상복합을 지어서 총 1182가구를 공급을 하고 뭐 상가나 문화공원 같은 것도 만들자 이런 계획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주변 환경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불호가 좀 많겠어요, 이런. 그쵸. 여기가 사실 학군이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저희 오면서 학교 보신 거 있어요? 없었던 것 학교가 같아요. 아예 없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저희가 보진 않았지만 아크로타우스퀘어 뒤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영등초가 있어요. 근데 중학교부터는 당장 이 근처에 중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당산 쪽에 있는 당산중학교, 당산서중학교를 가든가 아니면 물레 쪽에 있는 양화중학교 이런 데 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거리가 한 1km 정도는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부모 분들께서 아이가 초등학생일 때까지는 이제 아무래도 직장이랑 가깝다 보니까 이쪽을 많이 사시는데 이제 아이가 중학생에만 진학하면 여기를 많이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군이 제일 개선돼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발이 지금 저도 오면서 좀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주택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도소매 유통 이렇게 상사들이 좀 많은 게 저는 좀 걸리거든요. 사실 주택이라고 하면은 이주만 하면 되잖아요. 이 분들을 다른 곳으로 거주, 이전만 시키면 되는데 이 상가, 이 장사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이제 생계가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전을 한다고 해도 뭐 이제 목을 찾기도 쉽지 않으실 거고 뭐 아무래도 연세가 있는 분들은 나 그냥 여기 있을래, 안 옮길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오, 진짜 전통시장이다. 여긴 진짜 옛날 시장이다, 그죠? 그죠? 근데 서울에 있는 되게 큰 전통시장 중에 하나예요. 우와. 근데 여기가 그 되게 유명한 상가거든요. 지금 저희가 거의 영등포 로터리 좀 바깥 큰 길가로 나가고 있는데 이 백악관 카바레가 진짜 유명한 카바레래요. 여기가 어르신들의 유흥가? 한번 들어가 볼까? 백악관 카바레 나이트. 이거 프린트가 아니라 쓰신 것 같죠? 와우. 이렇게 돼 있을 줄 몰랐네. 와, 영화에서 보던 그런 데네요. 그니까. 신기해, 신기해. 그렇지만 굉장히 건전한. 여기가 카바레가 엄청 많은 데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등포가. 지금 저희가 본 이 백악관 카바레를 포함해서 여기가 지금 다 재정비 촉진지구로 다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여기를 다 밀어버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가 천지개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서울시에서 이제 이 영등포 시장의 기존 상권을 고려해서 이 재정비 촉진지구 여기를 밀면 공공임대상가를 65개 정도 새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긴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2층, 3층 정도 되는데 정말 수많은 상가 간판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게들을 다 그 공공임대상가에 수용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영등포 로터리에 있는 부동산인데요. 보면 지금 마이너스 P라고 돼 있어요. 뉴타운 재개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영등포 재정비 촉진구역 중에서 이 1-14구역은 이제 통합개발에 포함된 구역인데 이제 마이너스 P가 붙었다는 거는 그만큼 좀 개발이 쉽지 않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희 어르신들의 유흥지를 봤으니 이제 젊은 층들의 모임 장소를 또 보러 가야겠죠. 영등포역이 사실 또 백화점들의 격전지기도 합니다. 롯데 백화점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이 정말 가까이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보실 수 있게 마주보고 있는데요. 근데 아마 젊은 분들은 이 영등포역에서 모임 장소를 딱 꼽아라 라고 하면은 여기 타임스퀘어를 아마 많이들 꼽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타임스퀘어가 신세계 거는 아니에요. 지금 이제 신세계랑 타임스퀘어 글씨가 같이 붙어 있는데 여기는 타임스퀘어를 운영하는 경방이라는 기업이랑 신세계가 합작을 해서 만든 겁니다. 이 복합 쇼핑몰 부문 중에서 백화점 부분만 신세계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세계 백화점 타임스퀘어 점입니다. 근데 이 경방이 이 국내 증시 상장 1호 기업인데 뭐 섬유 사업도 하고 백화점 같은 부동산 사업도 하는 기업입니다. 와, 진짜 번화가예요. 교통의 메카네요. 젊은 분들도 많고 좀 어르신들도 많은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영등포역 역사 저희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영등포역 역사에 롯데백화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본 신세계백화점보다는 규모가 작긴 한데 역사에 가치 있다. 그래서 좀 더 여기에 가깝다라는 장점은 있죠. KTX 새마을 무궁화까지 탈 수 있는 노선이고요. 기본적으로 영등포역 1호선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영등포가 이렇게 지상철이라서 저 뒤편에 계시는 아파트 주민분들이 소음에 많이 시달리셨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지난해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영등포역처럼 뭐 서울역이나 노량진역 같은 지상철 구간을 다 지하화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화를 하고
철로 부지에는 대규모 녹지공원을 조성하고 또 역사 부지에는 문화공간 그리고 또 업무 공간을 조성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에서 총 39개 역을 지하화할 예정인데요. 뭐 선도 사업 부지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2027년에나 시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공사 안내 게시판 보고 계신데 이 신안산선 복선 전철 요게 이제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시속 110km로 25분 만에 주파를 하는 광역철도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통이 되면 안산을 포함해서 이제 서울 서남권에 사는 분들은 이제 여의도까지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돌아본 영등포 아직까지는 반쪽짜리 천지개벽의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영등포의 완전한 황골 탈퇴 이뤄질 수 있을까요?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캐스트 성공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번 만보기 확인해 볼까요? 한번 찍어볼게요. 오예! 오! 드디어 성공, 드디어 성공. 와,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다음 게스트는 뭘 하면 좋을까요? 의견 이메일과 함께 집코노미 주민센터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총 5분께 사은품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캐스트에 성공하셨으니까 저희가 특별히 10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유정 기자가 캐스트에 성공하면 더 많은 사은품을 드리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집코노미 주민센터 링크는 댓글 참고해주세요. 그럼 안녕.